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가 스페인 왕국이고 그들로 인해서 경제 부흥이 됐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 왕국은 경제적으로서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 수입, 가공, 수출, 유통의 프로세스 일체를 장악을 합니다. 유대인이 새로 들어간 지역은 항상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하게 됩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유대인 경제사 저자시죠. 홍익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참 새로운 지식을 많이 배워나가서 나 참 재밌는데요. 오늘 주제가 다이아몬드네요. 맞습니다. 네, 다이아몬드면은 여성분들, 사실 저는 보석에 대해서 감흥이 별로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성분들은 아주 최고의 그 선망 대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오늘 다이아몬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우선 다이아몬드의 과거와 다이아몬드의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다이아몬드가 바꾼 세계사, 네. 그리고 앞으로 다이아몬드가 바꿀 산업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최근 다이아몬드 가격이 급락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이 차례에 나와 있는 1부, 2부, 3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옛날에는 보석의 용도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게 아니라 그때는 이 귀족들의 그 의복의 장식용품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그 보금에다 보석들을 박아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엄을 상징한다거나 그런 거였었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그 왕이 입고 있는 이 의복에 여러 가지 큰 보석들이 많이 달린 걸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보금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고분에서 나온 로마 보금입니다. 이게 경주 계림로에서 발견됐는데, 로마께 우리 왔군요. 신라 시대 때. 우리 신라 고분에서 이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그 원형을 나타낸 게 그 옆에 있는 그림인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금에다가 이러한 보석들을 장식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러한 그 보석들이 일반인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고 귀족들이나 왕족들에 한해서 이렇게 장식용품으로 쓰였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보석이 나름대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된 게 사실은 유대인에 의해서 이게 이제 생명을 좀 불어넣어줬다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 해서 로마 시대 때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받은 사항 중에 하나가 그 당시 농업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농사를 짓는 노예들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농민들이 기피하는 이런 3D 업종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동물들을 잡는 백정을 한다거나 위험한 지역에 가서 이제 노예를 찾아주는 일을 한다거나 그 당시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각 지역별로 디아스포라로 살아서 서로 편지 왕래를 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환시세라거나 이런 상품 정보에 밝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환전상을 하면서 대부업을 하게 됐는데 고대에는 기독교에서는 대부업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대부업을 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교는 그 이방인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교리상 허용을 했었어요. 네. 근데 대부업을 하면서도
그 당시 땅 문서나 노예 문서는 담보물로 이 사람들이 받지를 못했어요. 어차피 그들은 땅이나 노예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담보로 잡은 게 보통 이러한 보석 장신구나 공예품이나 골동품이나 귀중품들을 이제 주로 담보로 잡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보석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일찍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항상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옮길 때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재화를 선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트폴리오라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으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포트폴리오를 할 때 보통 현찰을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석이나 골동품을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을 3분의 1 정도로, 대법을 안 하는 사람들도 항상 이 정도로 재산을 이렇게 분배해 놓고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급히 옮겨야 되고 급히 쫓겨나갈 때가 쉽게 챙겨나갈 수 있는 이런 걸로 재산을 이렇게 나눠놓고 사는 게 그들의 하나의 관습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그 유랑하는 민족이다. 나라가 없이 맞아요. 떠돌아다니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맞습니다. 언제든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갈 때 그 가져갈 수 있는 맞습니다. 재산. 예. 네. 그리고 중세 한 13세기 들어와서부터 이때부터 이제 보석이 조금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보석이라는 게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그다음에 터키석과 토파즈 등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 유색 보석인 사파이어와 루비가 가장 값진 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 들어서서 베네치아의 유대인들이 베네치아에서 이제 보석을 연모하면서 살았는데 그들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커팅법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서 14세기서부터 16세기 그 사이에는 이제는 신의 시대를 끝내고 인간 중심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특히 귀족들이 이 화려함을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의 시대에 살았을 적에는 검소함이 으뜸 덕목이었는데 이제 르네상스로 들어오면서는 신의 시대가 아닌 인간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간들이 어떤 그런 화려함을 추구하는 시대가 들어오면서 보석이 이제 같이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세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결혼하면서 처음 그때 다이아몬드 반지가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당시에 보석이 유통될 수 있는 건 그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의 어떤 그 유통 경로를 통해서 보석이 유통되기 시작하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가 스페인 왕국입니다. 근데 스페인 왕국 쪽에서 북쪽 카탈루냐 쪽에 바르셀로나의 보석이 가장 그 도시에서 그러니까 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르셀로나의 유대인들이 보석 업계를 꽉 잡고 있었는데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그 몬주익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몬주익이라는 뜻 자체가 이게 유대인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아, 그래요? 예, 몬테 주익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유대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었고 이 바르셀로나가 유대인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면서 거기 보석 산업이 이제 발전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1492년에 세계적으로 큰 사건 세 개가 같은 해에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서 1492년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세계사의 분기점입니다. 그럼 그 해에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을까요? 제일 처음은 레콩키스타입니다. 레콩키스타란 재정복이라는 뜻인데 최초로 유럽의 기독교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유럽 대륙 바깥으로 몰아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베리아 반도가 위에 스페인 왕국하고 밑에 이슬람 왕국이 대치하고 있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1492년에 완전히 이슬람 세력을 몰아냅니다. 근데 이게 유럽 세계사에서 왜 중요한 일이냐면 그 전에 800년 동안은
유럽 왕국이 이슬람 세력에 갇혀 살았어요. 당시에는 중세 800년은 사실은 이슬람의 세계였습니다. 네. 그랬던 유럽 왕국이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면서 나름대로 자존심을 회복한 해가 1492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스페인 왕국이 이렇게 강건해져서 경제력이 부흥하고 군사력이 세져가지고 이렇게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가 스페인 왕국이고 그들로 인해서 경제 부흥이 됐는데 일단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는 그 왕으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듣고 이 스페인의 그 왕, 당시 부부가 공동왕이었었는데 이 왕들이 스페인을 완전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개종을 하거나 아니면 4개월 내에 이 땅에서 떠나라 하는 한마디로 유대인 추방령을 3월 말에 발표를 합니다. 네. 3월 말에 발표를 하면서 7월 말까지 이 땅을 떠나라라고 얘기해서 이때 17만 명이 일시에 추방을 당해요. 그 당시에 17만 명이면 1492년에 대단한 거예요. 그 대단한 당시에는 3만 명을 넘는 대도시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대단한 숫자죠. 게다가 그 전서부터 종교 재판이 있어가지고 이즈음에 쫓겨난 숫자가 한 26만 명 정도 돼요. 그리고 같은 해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해요. 스페인 왕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스페인 왕국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 사건이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이제 분기점이 됩니다. 네. 그 중에 경제사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유대인 추방령이에요. 이때 유대인들이 추방당해서 그 유럽과 아프리카 곳곳으로 흩어지긴 했지만 그들이 특히 많이 간 것이 종교의 자유가 비교적 보장된 저지대로 몰려갔습니다. 저지대라는 건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쪽인데 그 해수면이 해발보다 낮다고 그래서 저지대예요. 거기는 이제 바다에 뚝을 쌓고 이렇게 살고 있던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비교적 거의 버려진 지역이 되나서 그쪽에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옮겨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페인 당국이 발표한 추방령에 하면 금이나 은이나 화폐는 반출이 안 되고 반출하다가 들키면 사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 재산을 팔아서 보석과 교환을 해서 보석을 한 구씩 갖고 나왔습니다. 그 당시 보석은 지금처럼 그렇게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왕국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다 못 가지고 나가게 하면서 보석은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석을 한 움씩 갖고 이제 이주길에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벨기에에 와서 지금의 이제 엔트워프 그쪽에서 갖고 온 보석을 가지고 보석 시장을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도시가 엔트워프예요. 그래요? 지금도 벨기에 엔트워프가 다이아몬드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스페인 왕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특히 유통망이 붕괴되면서 경제적으로서는 그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국가 부도와 파산을 해요. 그러니까 서양 역사를 보면 유대인을 쫓아낸 곳에는 항상 경제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유대인이 새로 들어간 지역은 항상 경제가 이렇게 부흥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유대인들이 저지대도 이동한 시기는 1492년서부터 1500년대, 즉 16세기에 아주 많이 이동한 걸로 나오고
나중에 프랑스에서 그 위군호, 즉 개신교에서 박해를 받던 위군호들이 피해서 이 저지대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위스 쪽으로 이 사람들이 피신을 하는데 이거는 거의 유대인들이 이동한 시기보다 한 200년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지대로 만든 건 초기 16세기, 17세기 2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주로 이 지역을 이제 발전시킨 거예요. 자, 그다음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이 엔트워프에 도착해서 보석 시장을 개설하고 그때는 인도로부터 다이아몬드를 수입해서 가공하고 교육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에 유일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인도였습니다. 네. 인도는 기원전서부터 이제 다이아몬드가 발견이 되고 이게 꽤 오랫동안 그 인도에서 이제 다이아몬드를 생산해서 인도의 다이아몬드가 이제 유럽 왕국에 유통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주로 귀족들 사이에서만 이제 유통이 됐어요. 그러다 나중에 18세기 초에 브라질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돼요. 그래서 인도 시대에서 이제 브라질 시대로 넘어오고 그러한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다이아몬드 수입, 가공, 수출, 유통의 프로세스 일체를 장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독점 산업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성인데 유대인들은 어떤 산업을 하나 이렇게 딱 창안을 하거나 주도를 하게 되면 그걸 꼭 독과점화 시킵니다. 그래야 자기들한테 가장 큰 마진이 남고 그 유통 전체를 그들이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1550년경에는 이 엔트워프를 중심으로 다이아몬드 커팅이나 다이아몬드 무역의 이제 중심지가 돼서 이게 오늘날까지 엔트워프가 그 다이아몬드 시장의 이제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이 대중의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건 사실은 유대인 페루치라는 사람이 베네치아의 보석상이었는데 브릴리언트 커팅이라는 방법을 개발을 해내요. 브릴리언트 커팅이라는 건 요새도 현존하는 가장 유명한 커팅 방법인데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58면을 깎아내 아주 정교하게. 이게 가장 다이아몬드가 아름답게 찬란하게 보일 수 있다는 커팅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 이 브릴리언트 커트가 나온 이후에 다이아몬드가 세계 최고의 보석으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근데 이 시기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엔트워프의 스페인 영병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요. 그 얘기는 스페인 왕국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서 이렇게 해외에 파견했던 용병들한테 월급을 못 줘. 그거는 용병들이라는 건 사실은 월급 받으려고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그렇죠. 월급이 안 나오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엔트워프 시민 7,0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1576년에 발생을 해요. 그래요?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떠나요. 그 당시만 해도 암스테르담은 아주 촌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에 있었지만 한국 기능도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데 이때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으로 떠나면서 암스테르담을 오늘날의 암스테르담으로 개조하면서 네덜란드 저지대 전체를 중상주의의 본고장으로 만들어서 네덜란드 경제를 굉장히 부흥시켜서 세계 무역의 중심 지역으로 만듭니다.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보석이 대중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기에 불을 붙인 게 19세기 1866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오렌지강 근처에서 21캐럿짜리 유레카라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발견됩니다. 엄청 큰 거네요. 그래서 이 원석이 발견되면서 거기에 보니까 노천에 다이아몬드 원석이 그 땅 밑에 그득한 거야. 그러니까 농장을 사서 이렇게 밭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밭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치 미국의 골드러시 때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몰려든 것과 같은 현상이 이때 먼저 벌어집니다. 이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가요. 그리고 그 일대를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다이아몬드 광맥인 거예요.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어떻게 지상에서 발견될 수 있냐면 원래는 지구 내부 깊숙한 데서 생겨서 이게 화산 분출 활동이 일어날 때 마그마를 타고 올라와서 그 지표면에서 굳은 게 다이아몬드 광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마그마 광맥을 찾으면 그걸 크게 원을 파하고 파내려가기 시작하면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채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이는 이 그림, 이 마그마가 분출돼 나온 광맥을 킴벌라이트라고 부르고 이거를 파내려간 그림이 옆에 지금은 이제 호수처럼 물이 담겨져 있지만 이게 다이아몬드를 파낸 그 광산의 그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다이아몬드 광산의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